그날 아침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남편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은 건 2019년 가을이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차가 다리 아래로 떨어졌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장의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핸드폰, 지갑, 그의 차. 강물은 너무 세차게 흘러서 시신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다. 결혼 28년.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다. 크게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았다. 남편은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했고 나는 집안 살림을 꾸려왔다. 아들 둘을 키우고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그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장례식은 빈소만 차렸다. 시신이 없으니 화장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옷을 관 안에 넣었다. 그가 즐겨 입던 회색 스웨터와 낡은 시계.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귓속이 먹먹했고 눈앞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그 이후로 나는 혼자가 되었다. 아들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결혼 준비로 바쁜 시기였다. 그들도 슬퍼했지만 젊은 사람들의 슬픔은 빨리 흐려지는 법이다. 나는 그들을 탓할 수 없었다. 오히려 내가 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남긴 건 많지 않았다. 회사는 이미 3년 전에 문을 닫았고 빚도 조금 있었다. 보험금은 시신이 없으니 나오지 않았다. 실종자로 처리되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나는 집을 조금 정리하고 작은 반찬 가게 일을 시작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손님들을 맞았다.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2023년 봄 나는 작은 아들 결혼식 때문에 제주도에 갔다. 아들의 처가가 제주도에 있어서 그곳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던 것이다. 나는 혼자 비행기를 탔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너무 푸르렀고 나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그는 제주도를 좋아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였다. 결혼식 전날 나는 혼자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아들네 예식장 근처 한적한 주택가였다.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예쁜 정원이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다. 나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카페 안쪽 창가 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고 두 사람은 웃으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자는 깔끔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예전보다 짧게 잘랐지만 여전히 희끗희끗했다. 그의 옆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입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 남자는 남편이었다. 분명했다. 귀 뒤에 있는 작은 점, 왼손 약지에 있던 상처 자국, 커피를 마실 때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는 버릇. 모든 게 똑같았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막혔다. 밖으로 나와 골목 모퉁이에 기댔다. 손이 떨렸다. 이건 꿈이라고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다. 나는 다시 카페 앞으로 돌아갔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긴 머리에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와 마주보며 밝게 웃고 있었다. 둘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다.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여자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나는 급히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두 사람은 내 앞을 지나쳐 걸어갔다. 나는 조금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갔다. 5분쯤 걸었을까? 그들은 작은 주택 앞에 멈춰 섰다.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이 있는 2층짜리 집이었다.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고 여자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다. 마치 자기 집처럼. 나는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다는 것.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결혼식장에서 나는 웃고 있었지만 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어제 본 그 장면으로 가득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반찬 가게도 쉬었다. 집에만 앉아서 벽을 바라봤다. 그가 왜 죽은 척을 했는지,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는지, 그 여자는 누구인지. 질문들이 끝없이 떠올랐다. 나는 결심했다. 알아내야 한다고.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제주도로 갔다. 이번에는 작은 여관에 묵으며 그 집 근처를 배회했다. 아침마다 그 골목을 지나갔고 카페 앞을 서성였다.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혼자 나오는 걸 봤다. 그는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했다. 나는 택시를 잡아 그를 따라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작은 해산물 가공 공장이었다. 깔끔한 건물에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입구에는 오션블루 수산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남편은 사무실로 들어갔고 직원들이 그에게 인사를 했다. 마치 그곳의 사장인 것처럼. 나는 근처 식당에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다. 그 공장에 대해 아느냐고. 주인은 친절하게 대답했다. 몇 년 전에 육지에서 온 사람이 세운 회사라고. 처음엔 작았는데 요즘 잘 된다고 했다. 사장 이름은 강민수라고 했다. 강민수. 내 남편의 이름은 박준혁이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름까지 바꾼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계획된 일이었다. 우연히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걸 준비한 것이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자리 잡는 걸 느꼈다. 배신감, 분노, 허무함.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 나는 알아야 했다. 그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그 여자는 누구인지.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의 물건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4년 전 그가 남긴 서류들, 통장 내역, 오래된 수첩들. 처음 정리할 때는 그냥 슬픔에 묻혀 대충 봤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다. 그러다 발견한 게 있었다. 오래된 통장 하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작은 금액들이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다. 매달 50만 원에서 200만 원. 출처는 알 수 없었다. 통장 이름은 내 명의였지만 나는 그 통장의 존재조차 몰랐다. 나는 은행에 갔다. 기록을 조회했다. 입금 출처는 모두 온라인 거래였다. 더 파고들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남편은 죽기 전 최소 2년 동안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2019년 3월 그의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에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회사 계좌에서 8천만 원이 인출되었다. 당시 남편은 회사 정리 비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이건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는 최소 3년 동안 준비했다. 돈을 모으고 새로운 신분을 준비하고 제주도에 터전을 마련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끗하게 사라졌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공범인가 아니면 그저 새로 만난 사람인가? 나는 다시 제주도로 갔다. 이번에는 일주일을 묵었다. 그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고 그들의 일상을 관찰했다. 남편은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다. 공장으로 출근했다. 여자는 10시쯤 나와서 카페에 가거나 시장을 갔다. 두 사람은 저녁에 함께 산책을 했다.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그 여자를 따라갔다. 그녀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옆에서 말을 걸었다. 자연스럽게 마치 우연인 것처럼. 고등어가 싱싱해 보인다고 어디서 사느냐고. 여자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목소리가 맑았다. 우리는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제주도 토박이가 아니었다. 5년 전에 부산에서 왔다고 했다. 남편은 일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업이 안정되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진심으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고요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봤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 아이를 낳고 시부모를 모시고 힘든 시간을 견뎌낸 세월. 그 모든 게 그에게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복수를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보험 사기, 신분 위조. 그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 여자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는 원래 내 남편이었다고. 당신은 속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복수는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그를 무너뜨려도 내 지난 28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여자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나는 대신 다른 걸 하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남편의 실종 선고를 진행했다. 법적으로 그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절차였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인정되었다. 그리고 보험금이 나왔다. 많지는 않았지만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만큼은 되었다. 나는 반찬 가게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 동네 골목 한쪽에 있는 낡은 가게를 임대했다.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메뉴를 만들었다. 커피와 샌드위치, 그리고 내가 만든 수제 케이크. 간판 이름은 혼자 그래도라고 지었다. 가게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때로는 내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다. 물론 남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 사는 여자의 소소한 일상들. 아들들도 가끔 찾아왔다. 큰아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정말로 괜찮아지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나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였다. 제주도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 남편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경찰이 찾아왔고 모든 게 밝혀졌다고. 그리고 내가 그의 진짜 아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고, 자기는 몰랐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당신도 피해자라고. 그리고 물었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느냐고. 그녀는 대답했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사기죄와 공문서 위조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만 들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나는 거절했다. 더 이상 그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고,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담당 검사는 이해한다고 했다. 남편은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을 살지는 않았다. 그가 사기를 친 금액이 크지 않았고 초범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소식을 뉴스로 봤다. 법정에 서 있는 그의 모습. 여위고 늙어 보였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 이후로 나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그 여자는 그와 헤어졌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카페를 운영하며 산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손님들을 맞는다. 점심에는 혼자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다. 주말에는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를 본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다. 가끔 문득 생각한다. 만약 그날 제주도에서 그를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평생 그가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을까? 그게 더 나았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다는 것. 배신감도 분노도 이제는 희미해졌다. 그저 오래전에 알던 누군가였던 사람. 그렇게 기억 속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 지난주에 손주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다. 작고 어눌한 목소리였지만 내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아 올렸다. 작고 부드러운 몸이 내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내 앞에는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날들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 카페 간판의 이름처럼. 혼자 그래도. 나는 계속 걸어가고 있다.